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우리 사회의 이 한미동맹의 문제 저는 한중 관계 봐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관계가 비단 미국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무역하고 있는 비중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 우리나라의 자존심, 그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저는 지키는 선에서 교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제사회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옆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진단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인사하시죠. 저는 그냥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최 여사입니다. 네,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한미관계에 관심이 많은 구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구정원 씨, 최 여사.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의 사회를 맡은 김 선생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한미관계를 진단하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최근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간의 주요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이제 3월 거의 하순이 다 돼가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주한미군 관련한 범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월 2일 이태원 주한미군 난동 사건. 심야에 주한미군이 시민들한테 비비탄인지 뭔지 모르지만 총을 겨눴고 그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박아서 난동을 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주한미군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3월 15일 평택에서 미군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20대 여성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혼자 보기 아까웠나 보죠? 네. 상당하네요. 평택이면은 아무래도 미군 기지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3월 17일 새벽 3시쯤 홍익대학교 앞 많은 이제 주한미군이 드나드는 클럽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거기서 호프집에서 그 미군이 근무한 미군 이 일병이 화장실 변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리 순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받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그날 3월 17일 새벽 5시쯤에 요번엔 성남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아이 병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국민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또 유모 경사를 계단에서 밀치고 출입문을 부수는 난동이 있었습니다. 거의 경찰들이 다 맞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게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빼먹었는데요. 3월 16일 날 경기도 동두천에서 또 집단 난투극이 있었습니다. 네. 미군과 우리 한국인이 몸싸움과 이러다가 우리 한국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미군한테 가해를 입혔는데 어찌되었건 이 사건에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대1로 싸웠다고 합니다. 미국인 4명과 한국인 1명. 그런데 한국인만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월달만 들어서도 계속 이런 주한미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이 주한미군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사람을 장난감쪽이지만 사람을 겨누고 우리나라 경찰들을 차로 부딪히고 때리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우리 한국이 구속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공통된 이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네.
근데 미군이 그렇게 범죄가 지난주만 해도 막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지난주만 특별히 많이 일어난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이게 보면은 통계를 살펴보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380건 정도? 이 정도 범죄가 발생을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유달리 보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강력 범죄들이다 보니까 또 범죄가 그런 것 같고 2월 달에도 왜 그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사건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도 이제 보면 평택, 동두천, 그 주한미군 범죄가 벌어지는 데가 보면은 장소의 공통성이 좀 있습니다. 동두천,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택에도 미군 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 홍대앞은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클럽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홍대 앞에서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홍대 클럽 주인들이 미군 출입 금지라고. 미군 출입 금지라는 팻말까지 붙였고 동두천 또한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워낙 미군 범죄 맞고 이런 거는 일상 다반사다. 그런데 정말 사건이 커지면 언론 보도된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동두천에서 미용실을 주한미군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미용실에도 불을 질러요? 예, 술 먹고 난동 불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네.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쨌든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네 복무 기간에 잘 복무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끊임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그 사건이 제대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대한민국의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주한미군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보다 지금 범죄율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루에 한 번꼴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거의 뭐 주한미군이 얼마나 주둔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비율로 따지면 엄청 범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왜 그거 잘 계속 모르겠어요. 왜 계속 이런 범죄들이 그리고 또 강력범들이잖아요. 거의 네. 뭐 불을 지른다거나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다거나 네. 뭐 거의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인간 취급 안 하는 것 같은 범죄가 막 일어나가지고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 우리 가카치아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범죄가 참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 범죄도 많이 늘었고, 근데 그냥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게 실제로 비율이 어느 게 더 많다? 이건 지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소파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여기에서 그 사실상 미군이 거의 구속 수사 받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파 조항 중에 22조가 형법을 다루고 있는데 형사 재판 관련된 조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신병인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 이를테면 뭐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건들이 아니면 사실상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수사를 한 후에 다시 영내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이거였죠. 그 얼마 전에 이태원 난동불인 그 사람들이 영내로 도주한 다음에 과자 봉지를 들고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나타났었잖아요. 그게 사진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가 영내에서 출퇴근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상 뭐 출퇴근 조사 받는 거죠. 방위네 방위. 방이요? 죄지르고. 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이해운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실상 시간 때우고 있으면 이 임기가 1년이잖아요.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이 안에 사건이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뭐 처벌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뭐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만 때우면 장땡이냐. 사실 뭐 이런 지경이다 이게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작년에 평택입니다. 또 평택에서 우리 민간인을 수갑을 채웠던 미군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슬그머니 출국했다. 네, 그렇죠. 아 진짜 무슨 뭐 똥 싸지르고 안 치우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네. 짓입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검찰이 허가를 해줘요. 이 사람들 출국을.
아. 네. 검찰이 이게 출국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국을 해요. 네. 완전 웃긴 거죠 이게. 그러면은 미국은 이렇게 군대를 원하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미국 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와 다르죠. 우리나라는 네. 20살 이상이면은 아주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다 군대 가야 되지만 네. 미국은 지원해서 오는 건데 직장이다 직장 돈 벌려고. 그렇죠. 맞죠? 모병제니까. 네. 네. 그런 조건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군대 복무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나 한국 가서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 없더라 이런 걸 막 소문을 막 떠버리면 네, 그렇죠. 미군이 우리나라 지원하는 미군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 가서 범죄자도 별 문제 없어 처벌 안 받아 네.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은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죄 천국. 네, 그렇죠. 자유지대죠, 뭐.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너무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말년에 뭐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러고서 그냥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이런 범죄가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소파를 개정해야 된다. 혹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체들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것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네. 하나의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주권 국가로서 이 다른 나라와의 법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거는 불평등하게 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군이 우리나라를 뭐 지키러 와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는 거야? 사고를 쳤으면 사과를 하고 죄를 받아야지. 근데 그게 또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 인식이 한국민을 보호하러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들이 깔보게 되는. 너네들은 우리가 지켜주는 건데 뭐 니네가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사고를 역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막 주워 패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경찰들 맞고 다니잖아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게 뭐 아닌가. 그럼 미군 밑에 한국 국민이 있는 거구만. 사실상 뭐 거의 뭐 그렇다고 좀 센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이 주한미군 문제 아까 뭐 지난해 하루에 한 건 정도. 근데 벌써 이제 올해 3월 달에도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범죄가 가능한 안 나야 되는데 일어난다라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벌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주한미군 범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소파 개정이면 소파 개정을 위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거에서 이것 또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같은 급으로는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최소한. 근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마 많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미군 부대가 대책을 세운 게 이런 거예요. 심야에 외출 금지한다. 그리고 최근에 하도 사건이 많이 나니까 유감이다. 그리고 사건을 저지른 분들은 외박을 금지하겠다. 외박을 금지하겠다. 그 정도. 네. 사건에 연루된 부대는. 다른 부대는 또 나와서 사건 치면 뭐 그다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후 약방문 같은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리카노 방송은 매주 미군과 관련된 소식들 뭐 저희가 워싱턴에 특파원이 있다라면 중요한 소식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 워싱턴 특파원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 모르죠. 언론에 보도된 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알려드리고 거기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좀 씁쓸한 면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특파원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3월 11일서부터 21일까지, 오늘까지죠. 일단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도대체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이 뭐냐? 예. 좀 이거에서 좀 알아보자. 예. 그래서 우리 구정원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제가 구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키리졸브 훈련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이 훈련 이름이 영어잖아요. 그렇죠. 키 리졸브. 좀 어려워요. 가만 보니까 이게 키, 열쇠, 리졸브 해결하다. 뭐 그렇게 해결하는 열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럼 뭘 해결하는 거냐 이거죠.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게 그 키가 무슨 리졸브가 결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결이. 네, 결의하다. 그래서 중요한 결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미군 입장에서 보면 뭐 북한을 해결하는 뭐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째 해결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일단은 훈련 이름은 좀 그렇고 일단은 3월 11일부터 진행이 됐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그 수원에서 그 이제 이른바 전쟁 수행 모의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전 지시를 하거나. PC 게임처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화도 하고 무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부대들이 이렇게 화면에 쭉 나와 있는데 뭐 야, 너 어디로 가? 뭐 어디로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진행하는. 근데 요게 기지가 2개가 있다고 해요. 수원에 하나가 있고 평택이 아니라 용산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용산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한미연합군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적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조선인민군, 북한군. 그렇군요. 그래서 가상의 적을 마련을 해놓고 사실상의 실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면 가상훈련인데 네. 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들은 궁금증은 북한에서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상훈련이면은 제 생각으로는 자 일단은 가상훈련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가상 게임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상인데 왜 이렇게 북한에서는 반응을 하느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근데 실제로 키 리졸브 훈련과 동시에 진행되는 훈련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일부터 미리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부대별로 진행이 되는 실제 이제 장비들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한 20만 명이 넘는 실제 병력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전쟁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휘부가 모든 부대들을 장악한 조건에서 이 부대들을 사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작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휘부가 모든 이 부대들을 장악한 조건에서 작전 계획을 실제로 진행하는 모의적으로 연습하는 이 훈련에 오히려 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으로 오히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제 부대급의 훈련들은 각기 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한 군데로 통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는 순간 전쟁으로 사실은 돌입할 수 있는. 지를 뭐 서해안에 있는 뭐 해군 올라가 그럼 이렇게 네. 가는 건가요? 가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남쪽으로 와. 그럼 남쪽으로 이제 가고 대신에 동쪽에 올라가. 그럼 동쪽에 올라가고. 그런데 또 보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어제 며칠 전부터 B-29라는 뭐 이게 돌아다닌다. B-52. B-52. 네. B-29는 옛날 거군요. 자, 네. B-52가 한국에 왔다. 괌에서 네. 출발해서.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 핵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왔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요? 핵 잠수함이 네, 샤이엔이라는 핵 잠수함이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다. 오늘 아침에 3월 그럼 어떻게 해요? 21일이죠. 20일인가. 그러니까 이거 박 대통령이 뉴스에서 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대더니 핵을 발밑에 깔고 있네요. 그러면은 부산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행된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말씀하신 독수리 훈련과 연관성 있는 건가? 네. 그 기본은 지금 이제 무기들을 좀 한번 보면 B-52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예전에 사용했던 좀 구식 무기이긴 합니다. 50년대에 개발된 무기인데 전략 폭격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주 거대해요. 생긴 거는 그냥 일반 여객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물론 크기는 어마어마하죠. 그 사진 같은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뭐 다들 스마트폰 쓰시니까 B-52 딱 치면은 건물 옆에 서 있는 B-52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건물보다 훨씬 큽니다. 예. 이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에 이제 핵무기를 많이 탑재를 기본 할 수가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이게 융단 폭격의 원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융단 폭격의 원조.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융단 폭격. 네. 그럼 막 그러니까 비 오듯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베트남전 밀림에서 그때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식의 작전을 많이 수행했던 게 이제 B-52였는데 최근까지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군의 그 주력 전투기, 주력 전략 폭격기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사실은 좀 낡은 비행기잖아요. 스텔스 기능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의 전파를 피할 수 있고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 뭐 이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은 없다. 근데 미국이 사실은 이 구형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죠. 최첨단을 자랑하는 미군인데 네. 아주 좋은 비행기 납두고 왜 B-52? 네. 그런 게 왔을까? 그리고 그 B-52에도 핵무기가 실린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3월 20일에 어제 부산에 핵잠수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도 핵이 있고 바다에도 핵이 있는 지금 훈련 기간에는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은 B-52가 지금 선해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미국에서 키리졸브 훈련이 원래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첫 해 훈련 때는 B2라고 하는 최신 기종이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물론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가오리처럼 생긴 아주 커다란 본 적 있습니다. 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비행기가 이제 최신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인데 당시에 괌에서 이게 4대가 투입이 됩니다. 무려 4대가. 근데 올해는 B-52라는 구형 기종이 한 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왜 굳이 이걸 갖고 왔느냐. 약간 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 보면 진보적인 단체들에서는 이 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실질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정부 청사 앞에서 뭐 이제 농성도 하시는 분들을 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맘때 되면 늘 뭔가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훈련, 팀 스피릿 훈련 이게 있다가 중단되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막 한창 긴장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훈련이죠. 그러면 들어봤어요. 팀 스피릿 훈련. 이 팀 스피릿과 키 리졸브 훈련은 뭐가 다른 거고 어떤 거냐 이거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국군이 훈련할 때는 다 합동훈련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뭐 이를테면 팀 스피릿도 있고 뭐 RSY 이런 것도 있고 뭐 네네. 독수리훈련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이게 계속 이름이 바뀌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죠. 71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아 그래요? 네네. 저 태어날 때부터 했네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십니까? 네, 좀 있습니다. 네, 의외네요. 상당히 동안이신데. 네. 그럼 71년서부터 하다가 그러면은 이게 그럼 2009년에 중단된 건가요? 2009년에 중단이 팀 스피릿가 된 게 아니고 팀 스피릿 훈련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핵공격 훈련으로 되게 유명하죠. 예, 팀 스피릿 훈련이 보시면 열린우리당 2005년도에 당시에 네네. 최성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 제가 정치는 좀 네. 잘 몰라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국회의원께서 하나 문건 하나 폭로를 했어요. 뭐였냐면 주한미군의 핵 수송 및 배치 현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건이었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미군 기지에 다 있었다.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한 문건이었는데 75년도에 미 국회 하원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처음 밝혀졌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 국회의원이 폭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1958년부터 91년도 그러니까 팀 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되던 그 당시까지 사실상 모든 군사훈련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동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다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뭐 북핵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 핵이 문제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는 북한이 지금은 물론 뭐 북한에서 핵실험도 하고 막 이러지만 58년도부터 이미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진행이 쭉 되다가 92년도 90년대 초반에 북한의 영변 뭐 폭격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서울 불바다 뭐에서 한번 난리 났었죠. 94년도. 지금처럼 아주 전쟁 위기가 심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요구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쪽에 있는 핵무기 이게 사실은 그때 핵실험을 한 지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가 없었다 이렇게 좀 본다라면 남쪽에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훈련이 쭉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당시의 요구는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이제 미국이 폭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팀 스피리트 훈련 자체를 중단하라 이게 이제 북미 간의 합의가 되고 그래서 중단이 됐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뭐 최근하고도 연동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을 11일 날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전협정을 백지하겠다. 3월 11일서부터. 그런데 지금 팀 스피릿 훈련에 미국 측 자료에 폭로된 거에 의하면 이미 1958년서부터 한반도에는 뭐 상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전쟁 훈련하는 기간 동안은 핵이 왔다 갔다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정전협정을 미국이 어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정전 후에 뭐 외부에서 무기 반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미 핵무기를 이렇게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었죠.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이 90년대 초반에 한반도 그 남쪽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국 그 핵무기들을 전술 핵무기들을 다 폐기하고 처분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대도시들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서울 용산 기지, 여기도 있고 도봉산 밑에도 있었고, 도봉산 밑, 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춘천, 대전, 그리고 웬만한 수원 공군기지,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들의 미군기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그렇죠. 여기에 공군기지들 주변이나 이런 데다가 다 핵무기들이, 전술 핵무기들이 배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기지 옆에, 공군기지에 핵무기, 전술 핵무기들이 탑재가 돼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전술훈련 시에 얼마든지 그 전투기들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가정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훈련하다가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전쟁 훈련, 뭐 연습이라고 하지만 이 기간에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추정할 수 있네요. 네. 근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뭐 워낙 뉴스에서 북핵 얘기는 많이 했어도 미군 핵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잘 뭐 보도가 안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훈련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핵을 다 동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핵 잠수함. 그렇죠. 이 사실은 동원이 되고, 뭐 아예 그냥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폭격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매년 그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 상공에 항상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핵을 머리에 이고 계신가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B-52서부터 없애는 게 핵을 머리에 이는 거 이거겠네요, 진짜. 그분은 뭐 핵을 피하려고 해구산 쓰고 계신 분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키 리졸브 훈련, 아까 독수리 훈련과 같이 되는 이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수리 훈련 진행되기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이지만 적과 아군, 그래서 이런 데 직접 하고 여기는 핵이
동원된 훈련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실질적 연습이지만 전쟁 잘못하면 전쟁화 될 수 있는 네. 그러고 보면은 북한에서 되게 강경하게 발언한 게 좀 이해가 돼요. 정전협정 백지화한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B-52가 출격을 한 번 더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어쨌든 북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반도는 어쨌든 아직까지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해 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적군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예. 당연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지만 사실상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에 막 국방비 문제로 많이 힘겨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게 사실인데 그 훈련이 90년대까지 계속 팀 스피리트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양대에 리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예. 이분이 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쓰시고 논평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진행이 되면 이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60일에서 한 90일, 그러니까 두세 달 가량 이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국가 비상상태를 보통 선포를 하고 모든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방위태세로 다 전환을 한다 그래요. 왜 오늘도 방공 훈련한다고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렇죠. 보도 오늘 아침에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러다 보면은 계속 상시적인 대피 훈련을 한다고 논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 생산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된다. 이런 지경에 이르른다라고 논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두세 달간 진행되는 이 훈련, 핵공격 훈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질적인 타격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좀 많이 불가능한. 그리고 예전에 93년도 이런 보도를 보면 일반 주민들도 다 보따리 짐 싸들고 신발 신고 자고 사실상 이런 것도 보도가 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하여튼 키리졸브 관련해서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전쟁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 사재기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댄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던데 동네마다 보니까 피켓 들고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옆집 할아버지가 제가 시장 가다 봤는데 피켓 들고 있는 학생들을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젊은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요? 니네가 지금 전쟁 훈련도 못하냐. 지금 이북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니네가 6.25를 안 당해봐서 그런다.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막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훈련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은 이거는 진짜 북으로 가라. 막 이러면서 막 빨갱이라고 막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그냥 훈련인데 훈련은 어쨌든지 지금 우리는 이제 분단돼 있고 이북도 핵도 있다고 하고 군사훈련 많이 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노인분들이 걱정하는 게 실제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비군 훈련이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25일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되게 겁나요 사실. 어르신들이 막 맨날 6.25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은 지금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집에 처자식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쟁 대신에, 그러니까 전쟁 훈련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반발을 하고 최근에 핵시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겠다.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전략 폭격기가 막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6.25를 니네가 겪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참 그래요 좀. 근데 저는 할아버지 말씀 자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저희는 6.25를 안 겪어봤죠. 그런데 6.25를 겪어보셨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데 앞장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시 하고 막 그런데 전쟁 훈련 중단하라.
뭐 대화로 풀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정답이거든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엄청난 과거 6.25는 한국 전쟁은 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단추 하나로 핵으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핵전쟁이라면은 전쟁 아주 짧지만 피해는 더 크다. 그럼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막아야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생각에는 그분들 얘기는 전쟁이 그분들도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지 좀 빨갱이들이 쳐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연습이 아니라 진짜로 막 공격할 것 같은 저는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오해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군부에서 한국 국방부 이런 데서 보통 이제 훈련을 시작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연례 훈련이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죠. 훈련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2002년도에 공개된 문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약간 민감한 문서긴 한데 2002년도에 12월 5일 날 네.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안보 연례 협의회라는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미 연합사의 작전 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 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 기획 지침. 말이 길어요. 너무 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훈련 내용을 이렇게 그 훈련 내용을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작전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 계획 5027의 목적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군을 경멸한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을 제거한다. 세 번째는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 북한 정권을 제거한다. 네. 그리고 북한군을 경멸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면전을 상정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작전계획 502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도 네네. 사실상 선제적인 폭격을 가하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최근에 국방장관이나 또는 정승조 합참의장 이런 분들이 그 작년부터 굉장히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를테면은 선제 공격하겠다. 핵선제 네. 공격하겠다. 뭐 창문까지 깰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실제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나오는 발언이 아니라 이미 작전 계획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방어 훈련이라기보다는 선제 타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 대북 공격 훈련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옳은 것 같아요. 5027 작전 목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무력 통일하겠다 이런 거 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방어 훈련이라고 하면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이상을 원래 올라가면 방어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공격이죠. 그렇죠. 이게 6.25 때도 그랬잖아요. 한국 전쟁 때도 처음에 이렇게 그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조건에서 부산에서 그 한국군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휴전선을 38선을 넘어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데서 미국에서 승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이 당시에 그냥 밀어붙였던 이런 과정들이 또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전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또 한창 되기도 했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좀 잘 살펴보면 아까 작전 계획 얘기를 하셨는데 네. 5026, 5027.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키 리졸브 훈련, 네. 뭐 독수리 훈련 이러한 훈련들은 이 작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뭐 일상적으로 총을 그냥 쏘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 기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 막 전차들이 동원이 되고 훈련기들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는 최정예 뭐 함선이라고 하는 이지스함 미국에서도 오고 막 보면은 이래요. 그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이런 데서도 파병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이 훈련 기간에. 진짜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하. 이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황당해요.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이런 데서도 한국에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전이죠,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뭐요?
그러면은 자 좋아요. 어쨌든 뭐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좀 뭔가 뭐 대통령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뭐 장관들도 인선 안 되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조건에서 이렇게 뭔가 말이 많고 북에서도 격렬하게 뭐 정제협정도 끊고 남북의 뭐 비핵화 그것도 끊고 전화선도 차단하고 되게 강경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전 100번 양보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대통령이라면 굳이 이런 위험한 훈련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나 이후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작전 계획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작전 계획을 짜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국군이 작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는 건 전부 다 미국이 하죠. 아까 그 작전 계획 번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5027, 5026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막 버스 보는 줄 알아. 버스 그렇죠. 5028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작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부터 5자라는 게 그 태평양 사령부에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런 걸 의미를 하고 그 태평양 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계획이 5000번부터 5999번까지.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 일본에도 이제 미군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만들어진 작전 계획도 있는데 뭐 5055 5번에 해당되는 이 그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투입되는. 에이? 네, 쪽발이? 자위대는 해협합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미 작전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또 보도가 생각나네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네.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일 정보보호협정? 작년에 한창 얘기를 했다가 쓱 들어간 정보협정을 빨리 체결해라.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실 예정이란 말이죠. 이때 집중 논의하겠다는 거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는 게 어젠가 그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가 뭐가 나면은 온다. 이것도 연동돼서 얘기하던 이 정보보호협정에서도 핵심은 군사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위대가 뭐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이미 사실은 작전 계획 시나리오상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매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그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태평양 훈련도 예. 있고 그 PSI 훈련이라고 하죠. 그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미군 주둔지에 있는 그 군대들이 다 동원이 돼서 연합훈련을 하는 이런 훈련도 사실은 한국군도 참가를 정식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좀 되고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미국 애들은 지네 나라에서 안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 일으키고 훈련하고 왜 그런데? 글쎄요. 그건 제가 버락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에 버락 모르겠고. 오바마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좀 우리 박 대통령에게 한번. 아, 박미 때 좀 가서 한번 여쭤보시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말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 5027, 5026이 우리나라가 짠 작전 계획이 아니다. 네. 미국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좋아요. 인정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 네. 전쟁 연습하지 마. 우리나라 국민 너무 불안해. 이런 얘기를 왜 미국에게 할 수 없는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 현재 전시작전권 자체가 그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시가 되면 사실은 통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전쟁 훈련이라는 게 원래는 실전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모든 작전의 수행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기본을 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국군의 수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실 겸임을 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다 아하. 보니까 이게 작전 계획이 모두 다 이제 미국이 작전하는 그 시나리오 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 중에 굉장히 황당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작전 계획 5028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많이 이게 나오네요. 뭐냐면 네, 이게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버스 번호 같은 게. 근데 이게 뭐냐면 아예 그 한국군 국군이 동원이 되지 않고 네네.
괌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 날라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 그 공군만 동원이 돼서 폭격만 하고 돌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국군이 전혀 동원되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의지와 상관없이 지네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상 그런 게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런 훈련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 이제 위험해지냐면 평시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 리졸브 훈련 같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휘부가 장악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만약에 5028의 시나리오대로 훈련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쪽에 있는 그 군대 관련된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조건에서 실제로 작전이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사실은 될 수 있다. 이게 그 침략 훈련이다. 이런 걸 좀 떠나서 굉장히 사실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그래갖고 군대 안 나온 사람들이 자꾸 국방부나 네. 군통수권 이쪽으로 가나 봐요. 아니 근데 이 전시작전권이 원래 2012년에 반환되기로 했다가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2015년으로 연결하셨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없다. 그럼 한미연합사령관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평시의 작전 지휘권은 우리나라에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그때 예전에 받아온 건데 평시의 작전 지휘권이 뭐가 필요하죠? 평시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죠. 뭐 그 일상적인 부대 훈련이나 뭐 총 쏘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미군 관할에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봐도 사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기에는 좀 뭐 귀찮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엑기스만 딱 가져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군사 주권을 회복한다 이런 명분으로 작전권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이제 맞아요. 자주국방 뭐 이러면서 네. 그때 한창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걸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는 뭐 이제 근데 전시 작전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그 실제로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 2012년에 원래 네네. 반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 옆집에 박씨 할아버지도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끼리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못한다. 예, 훈련도 못하고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북이 금방 쳐내려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작전권이나 뭐 이게 뭐 소유권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군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60년 이상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훈련 계획을 계속 만들어왔고 시나리오를 국군이 만들 수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쟁 계획을 그 훈련을 하려면은 시나리오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속 그러니까 이제 무기들을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보 같은 군사 정보가 있어야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죠. 기본은 정보를 한국이 다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에. 이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시나리오가 작성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그 수행 능력이 과연 있나.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옆집 박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지금 현재 능력이 없어요. 왜? 말씀하신 우리 구정원 연구원에 따르면 정보권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나라 한국군은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됐다는 거죠. 작전 계획도 그들이 짜서 하고 우리는 동원돼서 연습만 하면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려면 계획도 짜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미 미군 쪽에 다 통제한다는 것은 미군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뭐 측면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국 군대 능력을 자꾸 키우지 않는 억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는 이유를 더 역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평시에서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때 벌어지고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정보 태세예요. 그러니까 데프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네. 이를테면 뭐
뭐 무슨 뭐 대포콘이 격상됐습니다. 진돗개 1호 발령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프콘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디펜스 컨디션, 디펜스 수비 네. 컨디션은 그러니까 방어 태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사 정보에 의지를 하죠. 그러니까 군사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네. 그 경계 공보를 발령을 하는 건데 이게 총 5개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단계, 4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 그 평화시는 5단계. 음. 그리고 그 지금과 같이 정전 체제, 한국은 지금 정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가 멈춰져 있는 이런 상태는 이제 4단계. 그러니까 한국은 5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5단계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없고 4단계가 기본이에요. 4단계 기본이다. 평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의 평시는 4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단계가 이를테면은 전군이 휴가가 금지가 되고 외출이 금지가 되고 외박이 금지되는 다 돌아와라 뭐 이렇게 되는 네네. 거죠. 이 상태가 3단계인데 이 3단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전시작전권 형태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 경보를 발령하는 게 연합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보를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 경계 경보를 딱 발령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통수권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한미연합사에서 미군 주도하에서 관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는 평시는 늘 4단계이지만 그 3단계로 넘어갈 때는 네. 그 단계는 한미연합사가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아는 분이 아들이 전방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한 달째 지금 아들이 전화도 안 오고 있다. 아무래도 전화도 못 해요? 긴장이 잔뜩 전방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 뭐 들어가서 그 근무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 원래 전화가 자주 왔다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한 달째 아들한테 연락이 안 오고 있다. 긴장 완전 뭐 걸렸나 보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3단계인지 4단계인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게 아마 발령이 되면 나오긴 할 텐데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는데 그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도 같은 거 보니까 평소에 이 육군들이 훈련할 때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을 어깨에 그냥 메고서 무거워 죽겠는데 메고 다니잖아요. 네. 메고 다니는데 그 실탄을 지급을 했어요. 아, 체급. 이번에? 네. 그리고 그 공군 작전 훈련을 하는데 무기를 실제로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특별한 그런 사례인 거죠, 이게 지금. 그 정도로 긴장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게 아닐까. 전화를 못 하는 것도 뭐 부대에서 통제를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제 조카도 군대 가 있는데. 유승호 어떡해. 유승호. 아, 유승호. 네. 네. 우리 이쁜 유승호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미리,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40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풀하우스로 이지미 교카 문학상, 1997년 가족 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 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제 작전 계획도 미국이 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대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군사 훈련을 안 하고 싶어도 작전 지휘권이 없어서 전시 작전 지휘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거부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94년도인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좀 자랑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미국이 네. 작전 계획 5027에 따라서 이제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실제로 통보를 하지 않고 한국 네네. 대통령한테 이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이제 폭격을 하려고 하다가 그
몇 시간 전인지 모르겠는데 몇 분 전에 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그 폭격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요거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뭐 자랑할 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돼도 대통령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키를조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뭐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주 담당은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 한미연합사 네. 그리고 이런 키릴조브 훈련이나 뭐 독수리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은 미국이 작성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전혀 개입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작전 계획이 아까 5016, 5027, 5028 말씀하셨는데 뭐 5028은 뭐 자유롭게 와서 폭격하고 가는 형태인 거고 네. 이 5026과 5027에 따르면 상당히 북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 북을 정권을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도 있는 것은 북에서는 당연하게 이런 훈련이 진행될 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습경보 1호가 발령됐다고 북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지만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전쟁의 접견까지 가는 그 과정에 누군가의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전쟁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특히 북한에서 그 더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자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폭기가 떠다니고 이러면 그 어느 때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전쟁 6.25를 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뭐 타임머신을 더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그 뭐 피켓 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할아버지가 니네가 6.25를 겪어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안 겪어봤는데 할아버지는 겪어보셨냐고 그때 몇 살이었냐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물으니까 그분들도 뭐 총 들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6.25 때. 네. 다 피난 어린이들. 다니시고. 사실은 다 이제 6.25를 실제 겪었던 젊은 분들은 많이 네. 돌아가시고 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태어나신 분이 뭐 환갑 넘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 그때 이제 그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나이였던 분들도 사실 뭐 70, 80 되셨기 때문에 현실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총 들고 싸웠던 분들은 정말 거의 없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처럼 전쟁에 대한 현실감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집에 앉아갖고 지난주 뭐 키리졸브 때문에 뭐 전쟁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고민을 해봤어요. 걱정하면서. 그랬더니 실제 전쟁이 나는 상황 자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전쟁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은 뭐 시골에 있는 저희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고 또 저희 친정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회사 일하러 간 신랑은 뭘 하고 있고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딱 생각이 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 상황 자체가. 그래갖고 정말 이 전쟁을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정말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 것 같긴 한데 전쟁이 이 그냥 말로 하는 전쟁은 아니다 진짜.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거는 그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도 벌일 수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쟁 나면 한국 사람이 다 죽는데 왜 그 결정을 미군이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지금 오늘까지 키 릴조브 훈련이 진행되고 물론 오늘 키 릴조브 훈련은 뭐 끝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말까지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또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지점은 어쨌든 이 전쟁 훈련 기간, 이 훈련 기간이 뭐 연습 기간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짠 계획과 이런 과정이 아니고 다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국군 통수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면 이러한 권한들은 우리나라에게 없는 게 지금 이 군사 훈련 하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키 리졸브 훈련과 작전 계획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궁금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가? 그렇죠. 현재는 훈련이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가 지금?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군대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지휘권도 못 갖고 그다음에 연합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정확히 보도가 안 되는지 이런 지점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오늘 지금 키르조브 훈련을 쭉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는 의문점은 그겁니다. 훈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훈련은 훈련이지만 왜 우리나라가 작전 지휘권을 못 갖고 자꾸 이거 왜 연기되고 있으며 왜 우리 한국 군대는 미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지금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휘권의 문제, 그 다음에 훈련 작전 계획의 작성 여부 문제. 그래서 중요한 건 5016, 5027, 5028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미 태평양 부대가 수행하는 작전 계획이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전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군대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근원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근원을 파헤쳐야지만 대안을 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박씨 할아버지도 항상 고민은 미군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줬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미군을 튼튼히 붙잡고 잘 가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반대 이런 얘기하는 젊은이를 보면 엄청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진짜 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건지 전 그게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미군 없으면 작전기 짤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의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뭐 꼭 전쟁 훈련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화적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어떤 능력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침략 전쟁 그 공격적인 성향의 훈련들을 과연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들도 좀 던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제는 다음번에 다루는 걸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발음이 왜 이러실까 뭐. 아, 네. 아니 근데 이거 오늘 막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 우리 박씨 할아버지랑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싫어하시고 또 미군은 너무 좋아하시고 하니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중간에서 보겠습니다. 다리 좀 잘 좀 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같이 전쟁은 하지 말자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참 좋겠네요. 언제 한번 박씨 할아버지 출연 좀 시켜주시죠. 직접 그럴까요?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아메리카노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한미 관계를 진단해 보면서 재조명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 리졸브 훈련을 둘러싼 문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연구하고 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키 리졸브 훈련이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행되는 작전계획, 그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군 부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작전계획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북을 제거할 수 있는, 북을 침략할 수 있다는 작전계획에 따라서 수행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북은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어쨌든 객관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전계획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 연습, 전쟁 훈련을 우리나라 군대는 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방송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서 우리 애청자가 되실 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메리카노 방송 많이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한미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그날까지 쭉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뭔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옆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노분리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 Fucking USA